반갑습니다. 네이버 주식밴드 마중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설명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빈도를 따지자면 지지와 저항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고요. 거의 차트를 얘기를 할 때 거의 지지, 저항 이 얘기를 떠나서는 얘기가 잘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그림으로 만들긴 만들었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가 파동의 저점을 수평으로 연결한 선을 지지선, 저점을 저점끼리 가로로 쭉 연결을 하면 지지선이 되고요. 그게 가격대가 일정하기 때문에 지지대라고 얘기합니다. 각각의 보여지는 그 포인트들, 그 지지대라고 가로로 수평으로 그어놓은 가격대와 만나서 반등을 하는 지점을 지지라고,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주가가 어느 수준까지 오르면 대량의 그 고점을 연결한 선을 저항선이라고 한다. 죄송합니다. 고점을 연결한 선, 고점과 고점을 어떻게 수평으로 쭉 연결을 한 선을 이 그림에서 보면 두 개 중에 이제 윗부분에 있는 그림 중에 저항대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항대, 저항받는 가격대, 저항대. 그리고 선은 저항선 이렇게 되는 거죠. 저항선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놨고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르면 대량의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가격이 더 오르지 못하고 멈추거나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저항이라고 한다.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위에서 누르는 게 저항. 그래서 올라가던 힘이 저항을 받고 하락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 지점들을 저항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가격 범위대를 저항대라고 표현합니다. 저항선, 저항대는 거의 같은 의미고요. 그 말만 저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지. 선으로 보면 저항선인 거고 가격대로 보면 가격대 기니까 그냥 저항대 이렇게 이제 그 대충 이제 그 부분이면 가격대가 라인이 그 저항을 받는다더라. 그래서 저항대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지대의 경우는 이제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한없이 이제 내려갈 것 같더니 어느 지점에 가면 힘이 불끈 솟아서 반등을 하더라. 그러면 그 지점을 지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그게 이제 수평으로 쭉 연결해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기간을 놓고서 이제 쭉 진행을 해봤더니 그 지점에 가면 반등을 하더라라는 게 이제 지지대가 되는 거고요.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군가의 힘이 큰 매수세를 좌우할 수 있는 큰 강력한 매수세가 그 지점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받쳐주고 있는 거죠. 어차피 주식은 그림 맞추기가 아니고 돈의 힘에 의해서 작용되는 거고, 그 가격대까지 떨어졌는데 가만 놔두면 더 떨어질 건데 그 가격대에서 귀신같이 지점에 오면 반등을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 큰 매수의 힘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매수력을 가진 세력이 그 지점 밑으로 가는 거를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점대에서 집중적으로 모으는 작업을 한다. 그 다음 지지저항을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은 수평으로 긋는 거죠. 어느 지점대 되면 탁 올라가네. 내려오더니 어느 지점대면 탁 올라가네. 대충 차트를 보면 거의 일정한 룰을 가지고 진행이 돼요. 그리고 웬만한 한 몇 번 정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라고 설명만 해줘도 다 찾아냅니다. 왜? 차트 만드는 게 일정하니까. 일정하다라는 건 누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내가 투입한 가격이 관리 받아야 되는 지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차트들은 거의 이 정도 설명만 해주고 찾아보라 그러면 다 찾습니다. 바로 즉 바로 눈에 들어오게 관리가 돼요. 그거는 큰 매수세를 좌우하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주식 얘기 속에서는 세력이다. 뭐 세력이 나쁜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이제 어감이 그 안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는 단어여서 그렇지. 세력에는 기관 투자자들을 또 다 세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막강한 큰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연기금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데 따로따로 구분하려고 하니 번거롭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세력이다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력은 큰 매수세를 관리 좌우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대상이다라고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림으로 놓고 보면 먼저 진행된 각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확인한다. 눈으로 딱 보면 저 정도 가면 바로 올라갔네. 또 내려오더니 저기 가면 또 올라가네. 다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옆으로 차트는 이제 거의 모든 차트는 내가 이제 오른쪽 끝지점에 있는 거고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내가 맞춰야 되는 미래를 예측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차트는 다 왼쪽에 있죠. 다 지나간 과거로. 지나간 과거를 이렇게 딱 보면 야 쟤는 저 정도만 되면 그냥 올라갈 것 같더니 또 내려가네. 다시 한번 밑에서 또 반대에서 올라가더니 또 내려가네. 라는 거하고 수평으로 연결해 보면 대충 이제 맞아요. 그런데 이제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이렇게 딱 보는 거죠. 봤더니 그 지점들이 설명만 해줘도 금방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확인된 각 파동의 고점은 고점끼리 어떻게 수평으로 선을 긋는다. 그러면 오른쪽 윗그림에 보면 같은 선인데 파란색으로 진행되다가 반절은 또 빨간색으로 진행되죠. 그리고 이름도 달라요. 지지대 한쪽은 지지되고 한쪽은 저항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밑에서 받쳐주면 지지를 받는 거고 위에서 누르면 저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선이라도 명칭은 달라진다. 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파동의 고점을 저항선, 파동의 저점을 지지선이라고 지칭하고 그 선을 지지대, 저항대라고 표현한다. 저항선, 지지선 다 같은 말이고요. 한 가지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저항선, 지지선 이 표현을 많이 쓰죠. 가격을 기준으로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지지대, 저항대 이렇게 이제 그 쓰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그 일상적으로 가장 흔하게 이제 통용되는 단어가 지지선, 저항선, 뭐 전고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시 문제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왼쪽에 보면 윗부분에 예시 문제 1 파동을 그리고 고점에 갔어요. 근데 빨간색으로 화살표는 위로 가는 거고 파란색으로 화살표를 내려가는 지점인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지지와 저항이 왜 필요하고 왜 그걸 알아야 되냐면 저 지점에서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판단해야죠. 왜? 주식은 과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흘러갈 방향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저 지점에서 판단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지와 저항을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공부가 잘 되면 앞으로의 주가 예측을 하는데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고 그 여기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지 무슨 학문적으로 이걸 뭐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주가의 끝지점에 모든 주가의 끝지점에 내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여기서부터 어떻게 흘러갈까? 내가 지금 샀는데 1시간 후에는 어떻게 흘러갈까를 예측하고 맞추고 그 흐름에 따라서 내 그 계좌의 수익이 달라져 가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차트상에서 얘기되는 논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이 지지와 저항이에요. 그거를 위에서 쭉 설명드렸듯이 요 지점 근방에서 일어났던 이 종목 차트의 습관을 보는 겁니다. 습관. 이 지점만 되면 내려가더라 라는
흐름이 있었는지, 이 지점은 별 의미가 없었는지라는 거를 판단해서 더 갈 수 있다. 아니면 여기서 꺾여서 밑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다를 미리 판단하게 되면 수익 폭이 달라지는 거죠. 그 밑에 그림의 또 예시는 뭐냐면 파동 이론을 공부했잖아요. 전고점 파동과 이전 파동 중에 빨간색으로 점 찍어져 있는 앞에 파동이 전 파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빨간 지점은 내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현재 위치해 있는 빨간 지점에 내가 서 있는데 앞에 파동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가고 꺾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까? 거의 70%, 주식 얘기에서 70% 정도 확률이면 거의 맞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주식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100%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아마추어고요. 정말 확률이 높다 그러면 70% 정도 확률이 있다 그러면 거의 본인은 거의 확신을 하는데 혹시나 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를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거의 믿고 있다라고 이제 그 해석을 해도 되는 거고요. 주식 경력이 짧으면 짧을수록 단정적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올라가, 무조건 상한가, 무조건 2배 뭐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식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앞에 만들었던 고점을 만든 파동보다 뒤에 따라오는 파동이 절반 정도 내지는 고점 근처까지 못 가고, 지지와 저항으로 얘기하면 저항선까지 못 가고 절반 윗부분 내지는 절반 부분에서 꺾이더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지와 저항층이 한층 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더라. 왜? 파동 논리에서 공부를 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시. 올라가는 것만 얘기를 할 거냐, 내려가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윗부분은 내 예시 문제의 첫 번째는 올라갈 때 판단하는 거고, 아랫부분은 내려갈 때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시 문제 1번 중에 밑에 있는 거는 가장 안 좋은 파동의 꺾임, 저항선에서 저항받는데 가장 안 좋은 저항의 모습이 저 모습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라라고 이제 갖다 놓은 거고요. 두 번째 예시 문제 보면 이거는 이제 내려갈 때를 놓고 가상을 해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내려갔는데 이전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그 용어를 그대로 써먹어야죠. 이전 지지 받았던 지점까지 와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근데 이 주가가 반등을 해서 귀신같이 또 지지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한 단계 더 꺾여버릴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거를 숙제로 두고 쳐다본다라는 이제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 하락하던 중에 나오는 상승 파동 중에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파동은 어떤 것인가? 위는 빨간색으로 점 찍어놨던 거는 지지저항대가 한 계단 내려가 버리는 가장 안 좋은 그 파동의 모습, 저항받는 모습을 그려놨고요. 가장 좋은 지지받는 모습은 이전 파동의 폭보다 반절 정도 선에서 바로 반등해 갖고 올라가면 지지 저항 선이 한 계단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림으로 보면 요 파란색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요 지점 빨간색 윗부분에서 저항받고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은 반절 정도에서 반등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매수하는 매수세가 더 세게 붙으면 세게 붙을수록 더 강력하게 이제 위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거래량이 세게 증가하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설명드릴 거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지지 저항대를 뚫고 한 계단 위로 올라가더라. 이 상승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더라 그 얘기고요. 옆으로 가서 이제 그걸 실전 차트에 이제 놓고 비교할 건데 일단 이제 시뮬레이션 개념으로 그냥 이제 그림만 놓고 보면 저항대를 받고 내려가고 저항대에서 또 내려가다가 지지선에서 또 받고 올라오던 흐름이 통과를 해서 돌파를 합니다. 저항대를 돌파해서 한 계단 올라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지지 저항대가 1층에서 2층으로 한 계단
이사 가가지고 위층에서 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1층에서 놀던 때 천정 역할을 했던 게 2층은 바닥이 되는 거죠. 1층의 천정이 돌파해서 뚫고 강력하게 올라가 버리면 1층에 2층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1층의 천정은 2층으로 보면 바닥이 되는 원리와 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현재 위치라고 빨간 점을 그어놨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까를 판단하는 게 수익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다시 저항받고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서 파는 게 그나마 수익을 건지는 거고, 당연히 떨어질 거야 라고 미리 팔았는데 뚫고 이전에 이제 지지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듯이 다시 올라가 버리면 굉장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지 저항을 구분을 한다라는 거고요. 밑에 그림을 보면 위에서 이제 그 앞에서 봤던 예시 문제 1번의 이제 그 샘플이에요. 전 고점을 만들었던 파동보다 파동의 높이까지도 가지도 않고 저항을 미리 받아버리면 지지 저항 때는 한층이 내려온다. 그런데 예시 문제 2번처럼 저항을 지지대까지 가서 지지받고 딱 올라오는데 그 다음 지지대까지도 안 가고 그 절반에서 반등해서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지지 저항대를 한층 위로 이사가는 그림이 된다. 그러니까 1번은 한층 내려가는 일반적인 모습이고 2번은 한층 올라가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런 샘플을 기억을 해놓고 차트를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설명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가상의 모델로 놓고 찾아내면 수익을 관리하고 앞으로 주가 방향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게 지지와 저항을 공부하는 그 추구하는 방향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 이걸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익힐 것인가라는 문제는 이제 다음부터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찾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의미 있는 새 지점을 찾아라. 어떤 점? 고점만 되면 밑으로 꺾였던 고점 구간, 그 다음에 저점이긴 한데 그 지점만 가면 반등해서 올라갔네 하는 구간, 그건 이제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쳐놨고요. 그 지점만 가면 옆으로 기는 구간, 이제 횡보 구간인데 저건 이제 그 세로로 근 사선 하나가 한 달이에요. 이게 이제 한 4년 정도 차트를 열어놓고 보니까 금방금방 보이는 거지. 저게 보통 한 석 달, 넉 달 되기 때문에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저 구간에서 이제 지루하면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는 거고요. 저런 거를 이제 저도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괜찮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오른쪽 위에 고점을 치고 가는 것까지 이제 구경할 수 있다. 이제 이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서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장기 횡보하는 거는 파란색으로 이제 그 동그라미를 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쭉 쳐봤더니 이렇게 나타나더라. 초록색은 바닥에서 3개를 동그라미 쳐봤더니 2개는 일정하고 하나는 근처이긴 한데 저점이 좀 높아지는 그림이 나오더라. 그리고 횡보하는 구간을 그려봤더니 어김없이 그 지점에 가면 횡보하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몇 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한다라는 거는 돈의 논리가 작용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그림이죠. 횡보 그림은 대체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그 지점에서 힘을 모아서 위로 가기 위해 매수를 좌우할 수 있는 큰 매수세가 작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지점에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 대상이 매도할 때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바람몰이 개념으로 조금 몰고 갈 수도 있다.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은 왼쪽하고 오른쪽이 반대의 경우죠. 왼쪽은 내려오면서 횡보했는데 푹 떨어진 거고요. 빨간색 가운데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점이 높아지는 반등. 아까 그 직전에 그 그림하고 똑같죠. 지지대까지 오지 않고 그 지지대 반절 정도 해서 반등하면 어찌 되더라? 지지저항대가 1층에서 2층으로 이사를 가더라. 근데 얘는 좀 다르게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을 한 4개월 동안 만들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정도로 웬만큼 가서 또 저항받고 할 그림이 아니고 화끈하게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쫙 모아보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새 지점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 두 번은 의미 있는 지점을 수평으로 선을 그어라. 쭉 그어봤죠. 여기 이제 선 하나 그었고요. 여기 선 하나 그었고요. 여기도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여기 선을 하나 이제 그은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과 여기 이제 동그라미 구간과 여기 동그라미 구간은 일정해요. 가격대가. 이건 지지대다. 이거는 왜 그어놨냐면 저점이 높아지는 저점이긴 한데 이 직전 요거보다 저점이 높아진 채로 반등을 했다. 아까 말씀드린 좋은 형태의 파동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고요.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면 지지 저항대가 위층으로 한 계단 올라간다. 근데 얘는 통념하고 다르게 여기서 또 횡보를 해요. 그것도 4개월 동안. 그러면 이때는 훨씬 더 많이 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았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구간에서 얘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무슨 습관을 가졌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수평으로 선을 긋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낮은 저점은 저점끼리 고점은 고점끼리 이렇게 이어보는 거고요. 3번 내가 위치한 곳이 이전 흐름 중 의미 있는 새 지점과 같은 지점인지를 확인해서 어떻게 해요? 수평으로 선을 긋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요 구간이긴 하지만 요 구간 밑은 지지대만 작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밑으로는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요. 이 친구의 습관은 지지대 역할만 하는 가격대. 요거는 뭐냐면 지지대도 되고 저항대도 되는. 요거는 내려와서 4개월 동안 갔으니까 일단 지지대 역할을 하나 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남은 거고, 요거는 요 구간을 통과를 못하고 다시 빠지네 하는 저항대가 되고, 요 가격대에서 뭔가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지저항을 공부하는 거고요. 4번은 이전 의미 있는 지점과 같거나 직전이라면 매도의 가능성, 매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기 위해서 지지저항을 찾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의미 있는 구간을 전고점, 전저점, 직전의 고점, 전고점, 직전의 저점, 전저점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게 제가 이제 붙여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 파동의 저점인 거죠. 가격대만 낮은 게 아니고 파동이 여기서 내려오다가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 이 파동의 지지대 역할을 한 거고요. 이거는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이 파동의 저항선 역할을 해서 내려간 거예요. 이게 전 고점 파동이고, 그냥 짧게 줄여서 전고점 전고점 하는 겁니다. 이제 현상은 이제 이렇게 됐어요. 찾는 거는 이런 식으로 찾는다. 고점은 고점끼리, 저점은 저점끼리 수평으로 연결을 한다. 그러면 실전에 한번 써먹어 보자. 차트를 좀 이쁜 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연결하자. 그랬더니 일단 요거를 수평으로 연결을 해봤어요. 저점 J라고 하는 저점에서 더 떨어지지 않더라. 좀 지나니까 K라고 한 지점이 비슷한 가격대가 다시 나왔는데 여기 밑으로는 안 떨어지더라. 그러면 이 종목의 지지대는 요 수평선 구간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대를 웬만해서는 깨지 않고 위에서 놀게 되고요.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이 지점에서 반등합니다. 그러나 이 지점이 깨져버리면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종목을 관리하던 세력이 포기한 구간이 이 지지대 밑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도 이제 담고 있는 거고요. 요 선을 보면 요 부분에서는 제가 A라는 그 글자를 갖고 와서 이제 볼 수 있게, 요 지점에서는 올라가다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가 저항을 받는 지점이더라.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올라가더니 또 요 지점 근처에 가서 다시 내려가요. 단기로 보면 또 여기서 다시 저항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급등을 했는데 뭐 어찌어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구간상의 지지대와 저항대는 이제 이렇게 흘러가더라. 이제 그런 논리고요. 또 떨어질 때 보면 1번 숫자 1번으로 써놨던 요 지점, 글자가 작으니까 요 지점까지만 내려오고 반등해서 올라가더라. 그리고 2번 요 지점 밑으로는 다시 안 떨어지네. 그러면 1번하고 지금 2번하고 습관을 비슷하게 가질 가능성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승하던 이제 구간이 C번 파동 이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전 파동보다 같거나 최하 같거나 더 커야 되는데 가장 안 좋은 건 뭐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파동의 고점 B라고 써져 있는 이 고점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많이 꺾인다라고 하면 지지 저항대가 낮아진다. 역시나 맞죠.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저항대가 또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K 지점까지 가는. 그래서 여기 지금 갖다 놓는 C 지점 그 전 고점을 만들 고점 파동의 봉우리 근처까지 못 가고 꺾이면 이 종목은 나중에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모르겠으나 단기 한 6개월 정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약세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60%는 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 머리에 이제 요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요 그림을 봤을 때는 요렇게 흘러가더라. 요 지금 제가 들어서 이제 움직이는 그 시그널 요 신호 요런 형태로 흘러가더라. 그걸 실전 차트에서 아무거나 열어서 봤더니 이런 거는 정상적인 흐름을 가진 안정적인 회사는 아니고 코스닥 어디 그 잡주 정도 되는 모양인데요. 그게 단기간에 막 상한가가 나오고 이제 큰 막대기가 나오는 거는 거래량도 적고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거래량도 적고 등락폭이 심할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가는 거는 누가 작전을 하든지 아니면 큰 매수세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량도 적고 관심사도 적고 뭐 이런 종목들이 대체로 이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난해한 종목도 갖다 맞춰보니까 맞더라라는 거죠. 파동의 논리로 지지와 저항을 파악해 볼 때.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로 파악한다. 1번 현재 진행되는 구간에 상승이 직전 고점봉의 높이를 강하게 넘지 못하면 같거나 낮으면 일단 매도하라. 가장 안 좋은 그림은 C번 그림이죠. 낮은 상태에서 꺾이면 B번 그림은 A번 파동을 B번 이 숫자에 요 장대 막대기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찌 될지 모르나 일시적인 단기 반응으로 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왜? A 파동 정도의 높이 정도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꺾이다가 이 직전 파동의 절반 정도 수준에서 꺾이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흘러가더라. 밑으로. 이제 이런 논리고요. 직접 봉을 넘지 못하고 하락할 때는 봉이 꺾일 때 동시에 같이 매도하는 게 맞더라. 장기적으로 갖고 갈 거는 이제 이런 고민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단기 대응 6개월 정도를 보는 3개월 정도를 보는 단기 대응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논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현상들을 파악하는 거를 이제 조금 세분화해서 하는 거죠. 3번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 아무 때나 매도하기보다는 이전 고점으로 다시 올라올 때 물론 기간은 3개월 이상 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전제로 깔려야 됩니다. 여기 막대기 세로로 그어진 사선 하나가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C 지점에서 매도를 못했다. 그럼 여기서 팔 것인가? C 지점을 갖고 가서 다시 보면 그럼 여기서 팔아야 되나? 엄청 많이 손해가 났는데 여기서 팔지 말고 그나마 올라오는 구간 맞고 내려갔는데 저점은 높아졌죠. 반등했어요. 그러면 뚫을 여지가 있나 보고 여기서도 못 뚫으면 파동의 높이는 D와 E가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못 뚫고 빠지면 여기서 무조건 팔면 된다. 그러면 이 지점 C를 갖다 댄 이 지점에서 매도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손실폭을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예요. 자, 이거는 이제 차트에서 봤고요. 그 논리를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스권이라고 하죠. 이 저항선, 요게 이제 저항선인데 저항선 그다음에 요 밑은 지지선, 요 지지선을 이제 미리 그어놨어요. 올라가다가 요 지점만 되면 눌러요. 누가 눌러요? 손실 미리 그 윗부분, 요 윗부분에서 한참 전에 샀다가 손해 나가지고 본전만 오면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기하고 있고요. 요 밑에서 샀어요. 요 밑에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수익이 꽤 났어요. 그 사람들이 수익을 실현해야지 여기서 조금만 이상하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미 여기에 엄청나게 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지대를, 이 저항대를 통과할 때는 어설프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거의 대부분 꺾이는 거고요. 여기서 갈 때는 강하게, 주식 얘기로 하면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뚫고 올라간 거 외에는 거의 다 10개 중에 6개는, 7개는 여기서 쭈삣쭈삣 하는 건 거의 다 꺾인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갈 때는 걸쳐서 강한 힘으로 팡 뚫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왜? 여기에 있는 손실 구간의 대기 매물과 수익 구간의 이익이 나가지고 팔겠다 조금만 이상해서 내려가는 것 같으면 또 밑에서 사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바글바글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통과할 때는 강력한 힘으로 한 번에 뚫고 가지 않으면 거의 10개 중에 7개는 내려간다. 그게 이제 일반론이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한없이 내려올 것 같은데 얘가 이 지점만 오면 맞고 올라가요. 왜? 앞선 정보력과 큰 자본을 가진 매수 세력을 좌우할 수 있는 세력이 여기서 받쳐줘요. 왜 받쳐주고 살까요? 요만큼 위로 갖고 가도 이 주가는 싸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 판단을 하는 대상이 주식 얘기로 하면 그 매수세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이, 세력이 여기에서 받쳐줘요. 그런데 내려가면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면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고 옆으로 빌빌빌대고 기어요. 이거는 이 주식은 올려서 더 고가에 팔 수 있는 메리트가 없다. 매력이 없다. 횡보하는 건. 그래서 10개 중에 7개는 올라가는 거고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관리가 되고 있는 거에서 손을 놔서 포기를 했다. 10개 중에 그 3개는 무조건 굉장한 폭으로 떨어집니다. 지지 저항대가 한층 내려간다. 반대 논리로 고점으로 가면 10개 중에 7개는 내려갑니다. 왜? 여기에 있는 대기 매물의 힘을 떠받칠 정도로 강한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10개 중에 3개는 옆으로 가요. 왜? 던질 사람 다 던져. 내가 받아줄게. 왜? 나는 여기 위로 높이 고점에 가서 팔 자신이 있어 라고 하는 자금력을 가진, 앞선 정보력을 가진 대상이 여기서 사서 모으는 거예요. 아까 요 차트에서 봤던 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고점이 왔는데 저항을 안 받고 옆으로 횡보를 해요. 왜? 여기에서 팔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 그림을 형상화하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10개 중에 3개는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10개 중에 7개는 거의 절대적인 수치예요. 근데 10개 중에 3개는 간혹 나오는 거지 항상 흔하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옆으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여기에서 팔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종목 자체를 들어 올렸네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팔 자신이 있다. 이게 투자 심리가 작용을 하고 투자 심리를 좌우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세력이 움직이는 그림들은 대체로 이렇게 나온다. 움직이는 세력이 나가버리는 10개 중에 3개는 더 이상 사봐야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끼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지 저항대가 내려가 버려요. 그것도 잘 관리가 됐을 경우에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정말로 안타까운 경우는 폭락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봐서 지지 저항대가 달라지면 판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못 올라간다. 남들이 하는 대로 안 한다. 매력이 없다. 주가를 올려서 가치가 없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파는 게 대부분은 맞다라는 거죠. 나중에 기억하시기 편하라고 요것만 이제 그림만 따로 내놨고요. 지지와 저항을 이해하는 거는 왜 이해를 하느냐. 팔아야 될 시기, 다시 사야 되는 시기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매수 매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파동이론에서도 누차 설명드렸듯이 요 윗부분의 그림처럼 봉우리가 능가하지 못하고 같으면 주식말로 이제 쌍봉이라고 하죠. 고급진 표현으로 하면 이중 천정. 천정이 두 개잖아요. 이중 천정은 파는 거다. 옆에 있는 건 쌍바닥. 바닥을 두 번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중 바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중 천정, 쌍봉이라고 했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형태는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저항선을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꺾이는 이런 그림은 지지저항대가 낮아진다. 쌍바닥이라고 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왜냐하면 내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찾는 거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걸 찾아야죠. 조심해야 될 걸 찾는 거죠. 내리고 있는 거는 살 일이 없죠. 종목이 내리고 있는데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되는 신호는 가장 좋은 이중바닥, 저점이 높아진 쌍바닥. 이거 보고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갖다 붙이죠. 뭐 짝꿍댕이, 그런 표현들. 엉덩이는 엉덩이인데 한쪽이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짝꿍댕이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바닥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림은 굉장히 좋더라. 지지 저항대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상은 지지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만드는 법, 찾아내는 법, 종목에 적용하는 법,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지 저항이 갖는 이론적인 베이스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